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입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참 모질게 대한 세월을 겪어왔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했을 때 남한에만 100만 명이 넘는 전쟁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1960년대 본격적인 이제 건설, 도시개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신없이 자동차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하도, 육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장애를 입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통행할 수 없는 도시를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일상에서 어떤 차별적 시선, 차별적 언행보다도 구조적, 제도적으로 훨씬 더 심한 차별이 우리 도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잘못을 반성하고 육교를 철거하고 지상위에 횡단보도를 많이 만들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한 25년 정도 됐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시선, 안에 차별의식이 사라졌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담에서는 장애 학생의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의 김은숙 원장님 모셨습니다. 저희 아이들,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절대 집값 떨어지지 않으니 양보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애 학생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내가 키우는 우리 아이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어머님들이 무릎을 꿇어야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가 생긴다라는 건 사실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가 제한되는 사회는 내 권리도 제한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일단 좀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국립특수교육원 이 정부기구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에 설립된 교육부의 직속기관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이제 향상시키고 또 평생교육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생애 단계별로 현장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상인, 장애인 이렇게 나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는 좀 뭐랄까요, 나름의 언어적 폭력성이 좀 네. 있어서 맞습니다. 그 점들에 대한 반성 때문에 장애인, 네. 비장애인 나누고 네. 있는데 그 호칭 자체가 또 적절치 않다는 분들이 네. 있어서 네. 호칭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장애 없는 사람은 네, 없을 테니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마다 가지는 예. 특징들이 있을 뿐이지 굳이 그것을 장애라고 그것을 명칭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식의 구분법 자체가 사실은 좀 폭력적인 실은 부분들이 좀 있고. 그거부터가 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좀 예.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럼 우리 좀 기대에 네. 비춰보자면 네. 이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의 측면에서 왼쪽 팔이 없으면 사실은 지체장애인. 예. 그렇지만 그 학생은 특수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 교육으로 얼마든지 교육을 받고 대학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교육과 달리 교육 과정만을 가지고는 특수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 관련 서비스라는 또 하나의 바퀴가 있는데요. 이 관련 서비스에서 말하자면 치료 지원, 언어 치료, 물리 치료, 작업 치료를 포함해서 또는 보조 인력 지원, 공학기기 지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아주 지원을 총칭하는 치료, 재활, 교육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제 그것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 축이 관련 서비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교육 과정,
교육까지 해서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갈 때 특수교육이라고 명칭을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맹학교, 농학교 이런 네. 것들은 이제 가끔 이제 이름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특수학교 그러면 이제 이걸 이른바 특수교육에 대한 편견, 오해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좋은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그 단체에서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농학교의 경우도 이제 선의학교로 이름을 바꿨던 적이 있었는데 본인들은 그 농인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농이라는 말을 학교 명에 넣고 싶다. 맹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는 보통 이제 한국 우진학교, 뭐 선진학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데 지금의 흐름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이렇게 다른 일반의 학년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처럼 소규모로 또 그 다음에 학교 급을 맞추어서 특수학교도 설립하는 방향으로 한번 나가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지금 변화의 흐름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현황부터 좀 짚어보죠. 우리나라의 좀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뭐 이 분류법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도 좀 적절치는 않지만 일단 좀 2017년도에 있었던 실태조사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276만 명, 한 5%좀 넘어가는 수준으로 장애인이 지금 이제 출연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체 비율에서 보면 고령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있잖아요. 뭐 중풍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276만 명 중에도 후천성인 요인으로 사고나 질환으로 생애 단계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88%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천성은 5% 남짓밖에 안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 비장애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다 사실 늙으면 다행이지. 네, 저도 늙으면 장애인이 그렇습니다. 될 텐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국가나 사회가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결국은 다 우리들의 행복과 그렇죠. 네, 장래의 맞닿아 행복과 있다. 다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저 때로만 해도 제 네. 또래만 해도 소아마비를 피하지 못한 그때는 또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백신 보급 또 네. 뭐 유아 백신이 확대되면서 소아마비가 사실상 사라진 지 꽤 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지체장애인에서의 소아마비라는 유형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의 경우는 이걸 이제 뭔가 보강할 수 있는 새로운 뭐 렌즈라든지 뭐 와우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만들어져서 장애 인구 중에 비율을 감소하는 반면에 자폐성 장애, 오티즘이라고 하는 자폐성 장애는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OECD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고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나 되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지금 9만 780명. 근데 사실 작년에 신생아 수가 32만 명이니까 네. 엄청난 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2018년까지도 꾸준히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학령기 아동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선 지가 오래되는데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는 아직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으로 나누자고 한다면 네. 일반 교육 대상자는 줄어들고 특수교육은 대상자는 늘어나는 일단 통학거리든 이동거리가 굉장히 멀 수밖에 없겠네요. 학교 수에 비해. 지금 학교가 175개이지만 학교를 많이 못 짓는 데다가 학교 짓는 일이 너무 우리나라에선 힘듭니다. 부지학부부터. 그러다 보니 기존 학교에 꽉꽉 채워서 아이들을 받다 보니 특별실 개념이 다 없어지면서 학급마다 과밀이 지금 되는 상황이 지금 모든 특수학교가 사실 많이 그거 앓고 있는 과밀 학급의 문제입니다. 문제와 동시에 일단 그렇습니다. 통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먼 장애인 거리에서 통학은 일반 학생 통학보다 훨씬 더 어렵고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먼 거리를 이동해야 돼. 한 시간 이상 다니는 예. 아이들이 거의 뭐 20% 이상 될 정도로 일반 학교처럼 네. 이제 통합학교 쪽으로 네. 계속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특수학교를 지금 지어야 하는가라는 사실은 문제 제기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엔도 사실은 이게 별도의 공간으로 장애인들을 분리하는 것은 사실은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세계가 가고 있고요. 사회 속에 사실 더불어 살도록 통합을 하기 교육 위한 과정에서부터 교육 과정부터 예. 삶의 현장도 예.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그 철학이고 그런 흐름인데 왜
한국은 자꾸만 분리된 특수학교를 짓느냐 하는 점을 이제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특수학교가 굉장히 과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들의 교육 여건들을 개선해줘야 할 지금 필요성이 굉장히 크고 좀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더 짓는 것이 사실은 이제 유엔의 권고라든가 예. 장애인 특수교육의 이른바 본령에 비추어서는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긴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여건상으로는 여건상으로는 이제 이것이 사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통합교육이 사실은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97,780명 중에 70.1%가 일반 학교에 있습니다. 지금 특수학교 175개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29%에 해당되는 3분의 1이 좀 안 되는 아이들이 특수학교에 있는 것이고 이미 지난 10년간 꾸준히 저희도 트렌드는 통합교육으로 향해서 비중이 계속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죠. 통학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도 그 지역별로 특수학교가 좀 더 생겨야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측면에서 특수학교를 짓는 것이지 사실은 통합교육의 패러다임이 있고 그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근 한 10년, 15년간 장족의 발전을 했거든요. 세계에서도 다 놀랄 만큼 특수교육 쪽도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쪽에서도 굉장히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많이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시스템을 배우려고 중동권에 있는 사실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이제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지만 이런 특수교육이나 이런 쪽으로는 아직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나라들이 감당을 잘 못할 정도로 요구가 와서 그냥 이제 저희들이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어느 나라 해주고 어느 나라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너희 나라 말로 너희들이 제주껏 번역을 해서 활용해라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이걸 뭐 그 이상의 우리가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그거에 대한 호평은 계속 지금 받고 있는데 장애인 특수교육 이 분야에서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좀 짚을 만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벤치마킹하고 모델을 많이 그래도 따라간 나라는 미국입니다. 예, 미국에서 많은 제도와 법적인 토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렇지만 또 미국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변형된 모델로 들어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인식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북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많이 앞서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경우는 어떤 당사자의 권리 수준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개념이 아니라 날 때부터 이 사람이 갖고 태어난 권리로 보고 있지. 권리. 그렇죠. 예. 이것을 주는 정부에서도 이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거를 찾아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교육 시스템이나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가까이 근접까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 그 다음에 이제 행정, 네. 제도, 시스템 이런 면에서는 이제 남부를 게 별로 없는데 네. 결국은 인식의 예. 문제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모두가 아는 이제 네.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예, 사건이 예.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새로 짓겠다고 했을 예. 때 이제 그쪽의 주민들에게 이제 무릎 꿇고 사정하는 장면 좀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사람이 보여줄 수 있을까 가슴이 싶은 뭐 우리 이웃들인데 사실 다 이쪽도 이웃이고 저쪽도 이웃인데 특수교육이 사회적 갈등의 이제 네. 그 요인으로 부각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일단 좀 이 강서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특화된 학교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6년간 특수학교를 한 곳도 짓지를 못했던 일단 아직 우리나라에서 특수학교 하면 이게 혐오 시설로 아직 인식을 하고 있는 그 국민 정서들이 있고요. 그때 그 무릎을 꿇었던 부모님들의 그 눈물 섞인 그 말씀을 전 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 국민들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의무 교육, 헌법에 규정된 교육권을 사실 이 장애 학생들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무릎을 꿇어야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가 생긴다라는 건 사실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나? 첫째는 이제 그런 약간 혐오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의 기저에는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땅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그 부정적인 어떤 그 우려감하고 같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도 그분들한테 사실은 그런 설득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장애인 특수학교 바로 가까운 데 살거든요. 특수학교가 가까운 데 있으면요. 첫째 교통사고율이 줄어들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도로 주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편하면 일반인도 편해요. 맞습니다. 지역의 생활 조건이 더 편해진다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해주는 날을 좀 빨리 앞당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2017년도에 이제 교육부에서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특수학교가 설립된 지역의 땅값과 집값이 떨어졌는가? 사실은 그 부동산 연구를 뭐 특수교육 쪽에서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만 좀 이상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특수학교를 짓는 데 너무 필요한 연구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167개 특수학교 인근에 단독주택값과 아파트값, 땅값 세 가지 요인을 부동산학과 교수님들 팀을 꾸려가지고 정책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게 떨어진 지역은 한 곳도 없었고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오른 곳은 있었습니다. 자기가 혐오하니까 남들도 혐오할 것이고 남들도 혐오할 테니까 일로 이사 안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연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핵심이 몸 어디가 불편하면 마음에까지 상처를 받는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실 통합교육을 섣불리 진행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 차별의식 배제를 위한 일반 학교에서도 사실 장애인에 관한 시선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은 이미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의무화했습니다. 1년에 장애 이해 교육을 무조건 2시간 이상, 2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를 해서 이미 시행을 한 지는 이제 오래됐고요. 그 외에 지금 새롭게 장애인 인권 존중 교육을 다시 또 새롭게 하나의 테마로 집어넣어서 이것도 의무화를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쌓여가다 보면 이제 일반 학교 환경 하에서도 인식이나 이해가 좀 높아지면 결국은 통합교육으로 가도록 하느냐 이거를 오히려 막느냐의 갈림길을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문제는 이제 졸업한 다음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보통 되고 있나요? 지금 장애 학생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흔하게 내가 키우는 우리 아이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도 가장 최종적인 교육의 그 성과는 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 학생들 중에 한 30% 졸업 후에 취업이 됩니다. 이게 이제 OECD 국가 평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아마 높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실 중증 장애인들의 비율이 우리나라에 워낙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특수교육 대상 9780명 중에 중증 장애인의 비율이 거의 9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작업도 너무나 장기간의 교육을 해야만 가능한 수준의 아이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취업이 가지는 제한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들을 연결해서 어쨌든 취업으로 연결해 주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이후에 전공과 과정이라고 해서 일반 학교에는 없는 학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후에 보통 직업 교육을 한 1, 2년 더 받거나 또는 이제 신변 자립 기술을 좀 더 올려주는 그런 학제로 한 1, 2년을 더 교육을 한 다음에 이제 사회로 보내고자 하는 그 교육 과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사실은 그냥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뭐 반 이상 된다고 이제 할 수가 있죠. 부모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일 텐데 그 이제 이른바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되지 않는 이제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래서 아마 최근에 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장애 성인들이 평생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무 조항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10명 중에 9명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대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손해보는 세상은 우리 세대로 끝냈으면 합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을 충실히 시행해 주시고
다른 장애인 정책도 속도감 있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8년 5월에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가 우리 국립특수교육원의 하부 조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선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좀 역점을 기울이고 또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수학교가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하도록 문화공간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나 체육관, 수영장, 체육관 또는 공원 같은 것들을 체육공원 같은 것들을 같이 엮어서 우리가 이걸 통해 누릴 수 있는 뭔가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생긴다라는 걸로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정책이 반영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도 예술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예술고등학교, 사실 특수학교에는 없었던 모델입니다. 이제는 목적을 가진 특수학교도 지금 신설을 계획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이할 만한 것은 통합교육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모델로서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라는 이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또 그 구성원들이 장애 학생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컨설팅의 역할도 같이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통합교육이 그 제대로 된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5차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분야 국정 기조를 담아 22년까지 새로운 5년의 특수교육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 우리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 제5차 5개년 계획은 18년부터 22년까지의 5년 동안의 정부의 중장기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네 꼭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특수학교의 신설 문제라든지 관계없이 두 번째는 이제 통합교육이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방식을 앞으로 5년 동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진로 직업교육. 네 번째 과제가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제 과제들이 앞으로 5년 동안은 정부가 역점을 두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맞추시려면 하실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네. 끝으로 네. 저 시청자분들께 이제 장애인 네. 특수교육 네. 또는 이제 장애인 인식과 관련해서 꼭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가 제한되는 사회는 내 권리도 제한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권리는 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그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서도 당연시되는 좀 그런 날이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고 아마도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식이 못 미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10년 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한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 네. 장애 등급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에 대한 지원 때문에. 네, 지원이 좋아졌으니까 좋아졌으니까. 정부 차원으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동차에 많아졌죠. 장애인 무슨 예, 맞습니다. 딱지 하나 받으려고 예. 내 가족이 네. 내가 언젠가는 장애인이 된다. 맞습니다. 무관한 예.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 좀 하시면 네. 사실은 이제 인식 바꾸는데 돈이 안 드는 일이니까요. 예. 그렇죠? 우리 모두 좀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예. 행복한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예.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휠체어를 만들어서 대중화시킵니다. 근데 그 휠체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그로부터 100년이 훨씬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도로 전체가 육교와 지하도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예전에도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 문화 속에 장애인 차별의식이 유독
심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에게 편하면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도 편합니다. 그 반대는 아니죠. 네, 오늘자 전우영의 사담, 모두에게 편한 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KTV 유튜브로 매주 시청하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